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시간이 뭐 지금 저 시간은 10분인데 제가 좀 땡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년퇴임을 올해 8월 31일에 하게 되는데 정년퇴임 기념강연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네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실습 조교 선생님들 미래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1번으로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학부생들을 위해서 간호사 멋지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특강을 했고, 세 번째가 석사 학생들을 위해서 IRB 논문 작성법과 과학적 글쓰기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박사 과정 선생님들을 모시고 박사학위 논문 작성법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성법은 아니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정년퇴임 기념 강연이라서 코로나 시대라서 아무도 모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상 동영상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하다가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기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임경희 학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박사과정 생들에게 특강을 하면서 제가 동시에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을 몇 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많은 힘이 되고 제가 또 많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동산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병원에서 오늘 박숙진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같이 공부한 선생님들이 9분 모셨습니다. 잠깐만 서주시겠습니까? 인사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석박사 지도학생들 서임주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와주셨습니다. 잠깐만 서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임경희 학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박사건 석사건 논문 쓰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논문 주제를 도대체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론적 기틀을 어떻게 했니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론적 기틀을 어떻게 잡는가라는 부분인데 석사 논문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론적 기틀을 잡으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박사 논문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론적 기틀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박사가 되면 이론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논문에서 이론적 기틀을 가지고 만들어서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자기 논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론을 개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사 논문에서는 이론적 기틀을 빠뜨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 기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은 박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도 교수님들하고 연애해 보면 그건 박사 논문으로 안 돼 이런 말씀을 자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론들을 사용해야지 내가 박사 논문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좀 분석을 잠깐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는 못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했냐면 2019년 전반기와 후반기 우리나라에서 나온 박사학위 논문을 한 300편 정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0년 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라서 평소를 반영하지 못해서 제가 오히려 2019년 거를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 박사학위 논문 어떤 게 나왔는지 봤고요. 미국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분석하다가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박사학위 논문의 방향은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 왜 쓰니? 제가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 왜 쓰세요? 어느 것 같아요? 이 5개 중에 어느 것 같아요? 학위 받으려고. 네, 학위 받으려고. 이거 누구나 할 것 없이 학위 받으려고.
그 다음에 연구 역량 훈련은 박사학위 논문은 사실 아니죠. 연구 역량 훈련은 석사학위 논문 때 끝났다고 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학위 받으려고 읽히기 위해서 내 논문을 누군가 읽어주고 참고하고 인용하고, 이게 요 부분이 이제 하위 수준의 박사학위 논문의 목적이라면, 저 상위 수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목적은 인류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큰 목적을 두고 내 논문의 주제가 적정한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박사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구 간호연구도 오상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쭉 전반적인 단계를 하시는데, 여기 빨간 별이 있는 이론적 기틀 부분을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 연구 수행을 하고 연구 논문을 작성해서 연구 결과를 확산시키는데 박사학위 논문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논문을 써서 끝이 절대 아닙니다. 학회지에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 연구 결과를 확산시킨 단계를 거치셔서 그 다음에 간호의 지식체를 형성하고 인류의 건강 향상하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박사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간호의 지식체, 간호의 과학적인 지식체, 간호가 사실 지식체의 개발이 늦은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간호가, 여러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는 간호학이 뭐야? 의학하고 다른 게 뭐야? 너네는 의사들이 모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간호학자들이 간호학은 is different from medicine, 아주 독자적인 디스플린이다 라는 그것을 근거는 간호 이론으로 만들어서 내놨기 때문에 역시 가능합니다. 간호 과정을 만들고, 간호 진단을 만들고, 간호 결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모르는 우리만의 용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간호의 이론, 과학적인 지식체를 만들어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간호의 지식체를 만드는 데는 이론 개발, 그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근거 기반 실무, 근거 기반 실무는 이론을 통해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연구를 통해서 잘 검증해서 실무에 적용해야 되겠죠. 실무에서 생기는 많은 현실적인 일들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론으로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간호학의 지식체 개발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간호학 박사님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논문은 조금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임상 실무에서는 근거 기반 간호가 지금은 가장 큰 대세이고 가장 큰 숙제이죠. Evidence based practice, evidence based nursing, 이렇게 근거 기반 간호, 근거 기반 실무가 가장 큰 대세이기 때문에 근거 기반 실무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연구가 근거 기반이 되는 실험 연구, 아주 탄탄하게 설계한 결과를 믿을 수 있는 실험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의 연구 결과들을 다 묶어서 근거를 합성하는 메타 분석 연구, 또 그 합성된 근거들을 다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 있은들 현장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되죠.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트랜슬레이션, 중개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거 기반 간호를 위해서는 여기 케이스 컨트롤이나 코호트 스타디나 유사 실험 연구가 여러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RCT, 랜덤아이즈, 무작위한 순수 실험 설계의 실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근거 생성, 에비던스 제너레이션 연구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근거를 합성하는 에비던스, 합성하는 신디시스하는 메타 분석 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실무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중개 연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아나 브리그라고 호주에 있는 그 연구센터에서 근거의 수준을 이제 어떻게 정하는가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거 기반 실무를 제가 이 얘기 여러 군데서 하는데
근거 기반 실무를 진짜 간호 단위에서 멋지게 잘 적용한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옥이라는 분이 이게 일산병원 간호 수간호사인데 이분이 정신과 수간호사를 10몇 년을 하셨어요. 근데 로테이션에 대해서 정형외과 수간호사로 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너무 모르겠어. 본인이 너무 모르겠는 거야. 많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정형외과 수간호사로 가서 봤는데 정형외과가 메이저 큰 수술이 많으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런 줄 몰랐는데 POMV, 포스트 오퍼레이트로 나오자고 하미팅 환자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별로 해줄 건 없어. 그냥 뭐 지나고 나면 좀 괜찮습니다 내지는 약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약 주는 거 이외에는 무슨 간호가 왜 없니? 이 환자들한테 간호가 왜 없니? 그래서 이 사람이 팀을 만들었어요. POMV 프로토콜 개발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간호 교수 한 분을 넣어서 우리 EBP를 한번 해보고 싶다. 교수님이 방법론을 좀 지원해 주시고 우리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하고 모여서 이걸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셔갖고 POMV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근거가 강한 연구를 찾아냈어요. 연구를 찾아내서 그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스타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은 찾아보니까 아펠 사정을 해야 되겠더라. 그 기재가 나오는데 자, 이분들이 찾아낸 게 아펠 사정, POMV가 나타날 확률이 있는 사람을 미리 찾는 여러분 우리가 욕창 위험도 사정하고 낙상 위험도도 사정하잖아요. 그것처럼 POMV도 미리 사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구나. 우리가 안 썼을 뿐이지. 그 도구가 아펠이에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10을 주고 담배 피우냐 안 피우냐에 따라서 10을 주고 그 다음에 참을미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0을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오피오이드를 쓰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1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점이면 엄청 나오자 보면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한테 예방적인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한 거고 남자이면서 담배도 피우고 참을미도 안 하고 지금 오피오이드 안 쓰는 사람은 0이에요. 그런 사람은 POMV 생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정하는 도구 이거 참 좋은데 이건 우리 병동에서 쓰자라고 이제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중재는 뭘 해야 되겠니? 이 사람들한테 예비적인 중재나 실제 나타났을 때 중재는 뭘 해야 되겠니? 그래서 이분들이 또 한 문을 찾았더니만 난 인베이시브 인터벤션으로 인베이시브한 걸 쓰면 의사의 처방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난 인베이시브한 게 뭐가 있을까 봤을 때 KK9 아큐프레셔라고 유태우 수지침에서 KK9점이 여기에요.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 중앙이에요. 여기 KK9점. 보통은 우리가 나우자 바미팅 하면 여기 우리 P3 네 번째야 여기 많이 하거든요. 여기 많이 하는데 이분들 이걸 찾았어요. 수지침에서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지압을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난 인베이시브 인터벤션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진짜로 이 사람들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병동에 쓰는 알코올솜 있죠. 알코올솜 냄새를 맡으면 나오자 보면 적다라는 문을 찾아낸 거예요. 실험용 문을 찾아내가지고 그 알코올솜 이렇게 하도록 하는 3가지 중재를 그 병동에 수술 후 POMV 중재로 딱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간호부에 보고를 하고 이분들이 이걸 갖고 실험 연구를 해가지고 유의하게 POMV를 많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결과를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동은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수술하고 나오자면 POMV 아펠 측정 무조건 다 하고 요구도가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이게 지압 들어가고 나타나면 지압과 알코올 프로필 이거 들어가고 이렇게 딱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동이 너무 POMV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간호부로 보고를 하고 간호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일산병원에서는 수술 환자한테 POMV가 우려가 있으면 이런 간호 중재를 쓰자고 전체 병원에 확대되었다라는 보고를 이 사람이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현장과 관련된 연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여러분들은 이 굿 되면 좋겠어요. 굿 논문 잘 쓰시고 학술지 게재 잘 하시고 내가 쓴 학술지 논문이 인용도 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거와 관련된 연구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이러면 굿이에요. 굿. 그죠?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안 하시면 좋겠죠. 다시 보지 않는 논문. 이런 학생들 이런 얘기만 박사님 논문 꼴도 보기 싫다. 쓴 채로 덮어놓고 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학위 논문으로 발표도 안 해.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당연히 내 논문을 인용하지 않겠죠. 쓰긴 써서 내가 박사는 됐지만 논문은 사상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슬픈 경우고요. 그 다음에 fail, 아예 논문을 너무 시작을 또 못해. 시작했는 논문을 마무리도 못해. 그래서 수료만 했다거나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 네, 이 너무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논문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학문적 업적이 돼서 연구가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연구,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시초, 그 다음에 EBP의 근거가 되는 연구로서 내 연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리플리케이션, 반복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연구.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서 expanded knowledge of nursing, 간호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준비하기 위해서 뒤에 우리 학생들 경험담이 나오는데, 주제 정하는데 2분의 1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사과정 들어오자마자 또는 석사 때부터 논문 주제를 계속 탐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노트, 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저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다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아하 노트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되는 교과목을 수강하세요. 시간 안 되니까 관계없는 거 아무거나 듣거나 학점만 채우고 졸업해야지. 그러면 논문 나오는데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논문과 관련 있는 교과목을 수강하시고요. 과제물도 자기 연구 주제와 관련 있도록 자기가 선정을 하세요. 주제도 정하시고. 그리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같은 시기에 있는 사람들 스터디 그룹을 받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야, 논문을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니? 주제 너는 뭐라고 있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연구 주제에 관련 학회나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뇨와 관련된 걸 쓰겠다 그러면 당뇨와 관련된 학회에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학회나 학술대회 워크숍도 하시고, 내가 직접 연구를 하겠다. 굉장히 열심히 여기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박창기 교수님 특강과 같이 스태티스틱 트레이닝, 이게 또 통계 방법이 너무 험난해서 또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 방법 트레이닝도 학기 중간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이론적 기틀이 쫙 뭐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핏이 잘 되는 이론은 무엇이지? 라고 지속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이론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에서 예비 논문을,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 시작하기 전에 예비 논문을 쓰시잖아요. 근데 예비 논문을 좀 본 논문의 준비에 정말 도움이 되는 논문을 쓰세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 학생 중에 외상후 성장이라는 그 논문을 쓴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외상후 성장에 대한 중재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를 했어요. 쫙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 효과 크기가 큰 건 어느 거고, 이렇게 이걸 쫙 했기 때문에 효과 크기 큰 거 이것 중에 내가 어떤 이론 틀에 맞추어서 다시 이걸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인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 논문을 본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박사학위 논문은 정말 그냥 마지막 학기에 가서 생각해서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석사 때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고, 박사는 들어오자마자 계속 논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를 거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문 주제 정하기. 논문 주제는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자신 분야에 유용하고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고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 근데 이거는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쪽은 생각을 좀 잘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연구 주제가 연구가 끝난 후에도 현장의 변화를 유지해 주느냐,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할 것 같은 논문 주제냐, 그 다음에 간호학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new idea예요. new idea, creative.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지도 교수님부터 야, 그건 논문 참고문도 없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나 그 걱정을 극복하지 않으면 간호학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new idea, 창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간호학 논문들이 너무 부피도 크고 만들어놓은 중재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 중재를 만들어놨는데 이 프로그램을 8주간, 12주간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코스트 이펙티브 하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딱 핵심적인 걸 해서 그 임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되지. 나는 논문을 썼어. 그러나 그걸 진짜로 하기는 어려워. 이런 것들을 하면 나 임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도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 하면서도 임팩트도 강력한 거냐 이렇게 잘 고민을 하면서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주제를 정하실 때는 자기 연구 주제가 이 4개 중에 어디 들어갈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가 지도 교수의 관심 분야하고 동일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학생이 갖고 있는 나의 관심 분야를 정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 관심 분야하고 딱 연결은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내가 논문 주제를 계속 못 정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지도 교수님 그럼 하고 얘기해. 이거 어떠니? 이거 어떠니? 이거 어떠니?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관심 분야에서 논문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예요. 근데 학생도 지도 교수도 지금 잘 모르는 대로 논문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논문 주제는 이 4가지 경우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1번, 2번 학생의 관심에서 시작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끌려서 학생 관심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의 관심에서 시작하느냐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자 학생의 관심 분야에서 시작해서 관심 분야가 유사한 지도 교수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공동 발전할 수 있고 흥미롭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석박사 과정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은 우리 대학에 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우리 이현실 선생님 계신데 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 만드는데 유공자예요. 병원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계속 학교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을 우리 대학에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은 제가 종양 환자 간호에 관심이 있고 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 학생들 다 그 필드에 근무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제가 굉장히 같은 주제가 들어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페인 매니지먼트, 통증 관리나 엠파워먼트 또는 뭐 셀프 케어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이런 쪽에 제 건강 주제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문 하나를 지도했는데 이 김수영 학생 논문은 석사 논문이에요. 근데 원래 주신 교수님 계십니다만 논문을 심사하고 난 다음에 이 논문은 석사적이 아깝다. 박사를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이 학생은 딱 자기 관심 분야에서 자기 연구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학생한테 내가 너가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석사과정 학생들한테 특강을 한번 하라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부제 나는 논문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학생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 학생이 발표할 때 한 얘기가 주제를 정할 때 제가 박정수 교수 석사 공부반, 박정수 교수 박사 공부반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2학기 되자마자 그 학생을 불러갖고 너는 무슨 주제를 갖고 논문을 쓸래?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질문을 자기한테 계속 했대요. 너는 뭐 공부하니? 너는 뭐 알고 싶니? 너가 이 케어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뭘 해주고 싶니? 계속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본인은 계속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유방암 환자가 될 예상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항암 치료 끝나도 손발 저리다는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말초신경병장을 궁금해요. 하고 싶어요. 원인 알고 싶어요? 중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잘랐죠. 원인 관련 요인 아무리 찾아봐라 없다. 왜냐하면 그 선에 제가 지도를 했었거든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더라도 중재를 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중재와 관련된 문고차를 정말 대담하게 많이 했어요. 외국 논문, 국내 논문 할 것 없이 몽땅 다 찾아가지고 그나마 효과 크기가 중간 이상인 걸 찾아냈어요. 침 중재였어요. 침. 근데 우리가 침은 못한다. 그러니 지압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침과 지압에 대한 문고사를 다시 새로 다 했어요. 당뇨병까지 넣어가지고 다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한의대에 그럼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야 되니까 한의대의 침구학 교수를 부심으로 모시고 논문을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연구가 끝난 뒤에도 현장의 변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쓸 수 있어요. 뉴 아이디어였어요. 가성비도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나중에 이 연구를 계속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패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김진미 쌤 여기 계신데 최근에 박사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진미 쌤이 배장로 보유자 이 논문을 썼는데요.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한테 특강하라고 했더니 연구 주제가 논문의 첫 그램이지만 50%는 이룬 거다. 주제를 찾으면 50%는 이룬 거다. 학생이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신만이 떠올린 기발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른 문헌을 찾다 보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이미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으로 충분히 검증된 경우가 많다. 나는 와 이거 진짜 좀 뉴인데 실제로 문헌고찰 열심히 해봐라. 이미 됐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존의 선행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자기가 짜게 됐다는 거고 현재 자신이 하는 업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 주제 잡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학생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김진미 학생의 논문을 봤을 때는 제가 뉴도 했고 본인이 계속 연구도 할 것 같아. 현장의 변화도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유지할 것 같아.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성비가 있는가, 코스트 이펙티브한가 이게 막 길게 해줘야 되는데 비수가 안 받고 이게 가성비가 있을까라는 건 제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논문은 유영선생이 쓴 논문인데 요거 이 사람은 석사 때부터 치매 노인 통증에 관심이 있어서 그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박사 때 나는 치매 노인 통증 연구를 계속 하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다른 대학에서 썼어요. 저한테 통증을 교수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미대학교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석사 때 논문을 계속 발전시켜서 박사 때까지 갖고 와서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분은 또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도 또 같은 동일한 주제를 또 썼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경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연구가 끝난 뒤에도 자기 만든 가이드라인을 요양병원을 계속 보급하고 있어요. 요양병원은 치매 노인 통증과한테 이거 쓰세요라고 계속 보급하고 있고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뉴 아이디어고 이게 가이드라인을 복잡하게 보이지만 한 개 만들어 딱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도 있어요. 딱 붙여주고 병동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딱 시키면 돼요. 이렇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학생의 관심 주제에서 시작됐는데 교수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경우 있어요. 비관련 교수가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개념과 연구 방법론으로 봤을 때 개념을 내가 잘 모르는 거야. 학생이 갖고 온 개념이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연구 방법론은 내가 잘 아는 거야. 이런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감염 관리를 논문 쓰겠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염 관리는 내가 잘 모르지만 가이드라인 만드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오셨는데 공감 필요, 컴패션 어디 제가 이게 뭔지 모르는 개념이에요. 정신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모른다.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온갖 이 전 세계에 있는 컴패션 파티그 파트에 다 들어가서 논문을 다 들고 와서 다 해보였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래 프로그램 개발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방법론으로 개념은 같이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지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딴 케이스는 학생이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갖고 왔는데 내가 별로 관련성이 깊지는 않아. 근데 개념은 내가 좀 알겠는데 방법론을 모르겠어. 지도교수가. 이러면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제가 어떤 경우냐면 실정 연구를 하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저 실정 연구 별로 지도해본 적도 없어요. 이제는 많이 해봤어요. 이 학생 때문에. 이 실정 연구를 지도해본 적도 없는데 교수님한테 실정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은 이 김강미자 선생님. 벌써 정년퇴직 벌써보다 먼저 10년 전에 하신 분이에요. 예수병원에 교수로 계시면서 석사는 딴 데서 하셨는데 박사는 대명대학에서 박병수 교수님하고 하겠습니다 고 왔는데 하고 싶은 건 실정 연구예요. 그래서 참 기가 딱 차더만요. 그래서 이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한 부심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강미자 선생님의 강력한 부심은 현재 대학가협회장인 신경림 선생님 실정연구에 대가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받자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박영수 강문희 선생님도 실정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조명옥 교수, 양진양 교수 실정연구에서는 다들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이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도교수가 노력을 하면 지도교수가 자기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제가 질적 연구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고 다음 학생이 또 원하면 그것을 지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진행이 되더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사례는 학생이 관심 분야에서 시작했는데 지도교수, 비관련 지도교수를 선정했어요. 지도교수가 개념도 잘 모르겠고 연구 방법도 잘 몰라요. 지도교수 너무 바빠 돌봐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쁘냐? 제가 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역량이 있어갖고 자생력이 있어요. 야, 놀랐어요. 너무나 강력한 독립 연구자가 돼서 얘는 안 돌봐줘도 본인이 학회지 투고 다 하고 본인이 수정 다 하고 다음 놈은 다 쓰고 혼자 독립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막 70%리 지도하는 타입이었는데 이거 바꿔야 되지 않나? 독립심을 키우도록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학생이 자기 주제를 갖고 오면 진행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원하는 주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학생이 강력하게 원하는 주제가 없어. 이러면 뭘 할래 이러다가 이제 지도교수 관심 분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지도교수 관심 분야에서 좋은 사례는 학생이 그 관심 분야에 지도교수의 주제에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학생의 관심 분야로 갔어요. 그래서 학파가 구성이 되고 계속적인 공동연구를 하게 되는 사례. 그래서 제가 건강증진, 간호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학생은 큰 흥미가 없었지만 시작해서 흥미를 가지게 된 케이스. 여기 권상민 교수님, 서린주 교수님 다 건강증진. 이분들이 다 건강증진해서 지금 계속 자기들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의 관심 분야에서 하더라도 학생하고 같이 이제 분야를 맞춰 나가면서 조율해서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수 관심 분야에서 시작하는데 학생이 자기 관심 분야로 그것을 내재화, 체득을 못한 경우에는 그냥 논문을 쓰고 많은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PI 지도교수가 있으면 그 연구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케이스 학생도 지도교수도 잘 모르는 주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생도 지도교수도 잘 모르는데 강력한 흥미를 유발하는 연구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개념도 잘 모르고 방법론도 잘 모르고 다 몰라요. 다 지도교수도 모르고 학생도 몰라요. 그러나 이 학생이 정말 모르긴 하지만 무식해. 그래서 이름도 나오거든요. 슬로우 널싱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슬로우 널싱을 들어보셨습니까? 입 아픈 세상이 슬로우 널싱이다. 그죠? 슬로우 널싱에 대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와서 개고생입니다. 네, 그래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르니 슬로우 널싱 개념 분석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비 논문을 개념 분석을 했지요. 그 다음에 학위 논문에 들어갔는데 우리 임계희 교수님 지금 주심이라서 고민하고 계신데 학위 논문에 들어갔는데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했는데 재일 수 있는 뭔가 뭘 준비를 하더라도 재야 되는데 재일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이거 없으니 측정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측정 도구 개발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지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난제다. 측정 도구 개발을 모르는 주제예요. 근데 이 학생이 끝까지 지금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 지도교수도 잘 모르는 주제에서 굉장히 이제 유행하는 주제를 한다든지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이 난다든지 그러면 연구가 산으로 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실 때 내가 지도교수님하고 어떻게 맞춰서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기틀 만들기는 양적 연구에서 실험 연구를 하실 때 이론적 기틀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 구조 모형 만드실 때 구조 모형은 일종의 이론 개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모형의 이론적 틀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납적 연구를 통해서 실체 이론, 근거 이론 같은 걸 통해서 실체 이론을 만드시기 때문에 이론적 기틀이라는 얘기를 박사 논문에서 많이 듣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론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갑자기. 그래서 이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그랜드 티오리, 미들 레인지 티오리, 프랙티스 티오리인데 주로 미들 레인지 티오리 쪽에서 이제 이론적 기틀을 찾으라고 지도를 많이 하시지요.
근데 그랜 티오리는 사실 실무나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이 활용되는 게 있어요. 로이 이론이나 오렘 이론이나 베티 뉴만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랜 티오리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논문에서 자기의 이론적 기술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했을 때 베티 뉴만의 시스템스 모델을 굉장히 그랜 티오리인데 제 연구에 이론적 기술로 활용을 했어요. 베티 뉴만 이론이 이렇게 복잡한 이론입니다. 근데 딱 떼서 제가 3차 예방이라는 것만 딱 떼갖고 요 일부만 내가 연구하겠다 해서 3차 예방을 어떻게 2차 예방과 3차 예방을 어떻게 개념화해갖고 그 다음에 엠피리컬 인디케이터는 어떤 걸 써서 재겠다고 구체화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랜 티오리에서도 이제 활용을 할 이론적 기술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레인지 티오리, 이게 중범위 이론을 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more appropriate for empirical testing, 이게 실제로 연구에서 여러분이 측정하시고 테스트하시기에는 미들레인지 티오리가 이제 적당하다 하는 거고, 이것은 피터슨과 브래도우라는 사람이 2020년 책에 여러 가지 미들레인지 간호학에서 사용하는 미들레인지 티오리들을 내놨습니다. 저거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폴리 텀블러 아니고 누구더라? 이번에 그 간호 연구 책 계속 20년간 쓰시는 분. 제가 공부할 때부터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리바이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폴리 텀블러 아니고 딴 분들 바뀌셨는데 그분들이 간호 연구에서 미들레인지 티오리를 이론적 기초로 많이 쓰는 이론이라고 딱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거냐면 팬더의 금강정진 모형, 그 다음에 콜카바의 컴포트 티오리, 그 다음 미셸의 언서튼 불확실성 이론, 그 다음 알버트 반규라의 소셜 러닝, 소셜 커버니티브 티오리, 프로체스카의 트랜스디오레디컬 모델, 체인지 이론, 베커의 헬스 릴리프 모델, 이런 것들을 주로 간호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프랙티스 레벨의 티오리는 실무 수준의 연구니까 이것은 아주 고한 현상, 작은 집단, 고집단에게만 적용되는 실무 수준의 이론. 보시고 딱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집단에 맞는 이론이다 하면 이것을 선택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프랙티스 레벨 티오리를 썼을 때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하는 범위는 상당히 좁다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피터슨과 브래도우가 얘기한 그 situation specific, 아주 프랙티스 레벨의 이론들의 종류가 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론적 기초를 쓰실 때 이론이 서술적 이론 중에 요인 분리, 서술적 이론 중에 요인 관련, 처방적 이론, 이렇게 이론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요인 분리하는 수준의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론적 기초로 갖고 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현상학적 연구라든지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요인으로 분리되더라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밝힐 수 있는 것들이고요. 서술적 이론의 요인 관련 이론들을 경로 분석이나 구조 분석이나 멀티플 리그레이션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걸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연구에서 처방적 이론들, 시츄에이션 프로듀싱한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이론적 기술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를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실험 연구의 시츄에이션 프로듀싱한 이 이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로 요인 관련 연구라든지 다른 연구에서 자기 실험 연구의 틀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실제로 이론적 기술을 적용한 경우 여기 구조 모형 만들 때 이 학생은 이렇게 복잡한 이론적 틀을 만들어서 구조 모형을 증명에 대해서 이걸로 미들레인지 티오리로 만들 수가 있겠죠, 본인이. 그 다음에 실험 연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 연구의 틀을 어떻게 갖고 오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 이론을 자세히 보세요. 성 건강이라는 것은 성적 사후관계, 성적 자아개념, 성기능 이런 걸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론인데 실제로 시츄에이션 프로듀싱 이론은 아니죠. 아닌데도 연구자 입장에서 이걸 시츄에이션 프로듀싱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관계들을 다 측정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이 잘 향상이 됐는지 측정하겠다. 이렇게 개념화해서 디오리컬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까 우리 공간 피로 선생님이 이 레들리하고 티들리가 만드는 공간 피로의
이 이론 틀을 가지고 와서 요걸 그러면 나는 실험 연구로 요걸 넣고 요걸 넣고 이렇게 해서 실험 연구로 개념화해보겠다. 그래서 실험 연구 틀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상후 성장 테데시라는 사람이 외상후 성장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한 학기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념화 시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있는 걸 옆으로 펼쳐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중재력이 들어가도록 해갖고 이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제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만든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틀을 갖고 오는데 여러 이론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갖고 가장 나의 연구 주제를 잘 설명하는 딱 핏이 좋은 이론 틀을 찾아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또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는 이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중에 이렇게 내 거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어떤 부분 없애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론 틀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론 틀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연구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실정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일단 잘 아시고 하나씩 정해서 잘 하셔야 되고 양적 연구 방법에서 실험 연구를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주로 많이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하거나 실험 연구를 할 때, 박사학위에서 실험 연구를 할 때 스트릭트한 리서치 디자인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유사 실험 연구를 지금 시점에서 해가지고는 그거 어디 쓰려나? 유사 실험 연구는 메타 분석에서 메타 분석 대상 논문으로도 쓰지 않는 연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험 연구를 할 거면 더 스트릭트하게 이 순수 실험 연구를 해야 되겠다. 랜덤마이즈드 컨트롤 해야 되겠다. 꼭 고민하시고 랜덤마이제이션하고 더블 블라인드, 트리플 블라인드 대상자 맹금하시고 조사자 맹금하시고 트리플 블라인드 보면 통계내는 사람들 맹금합니다. 누가 실험군이 되지 않는지 모르게 완전히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뭐 의사들은 주로 멀티센터를 한 군데서만 안 하고 멀티센터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 여력으로 너무 힘들죠. 박사학위 논문 하나 하는데 한 기관에서 하는 것만 해도 헛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항상 이런 큰 방향을 생각하면서 연구 방법론을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에서 비실험 연구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여러분한테 만약에 A와 B와의 관계를 보여서 상관관계 연구하겠습니다라고 갖고 오면 지도 교수님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런 심플한 거예요. 석사가 해야지 박사가 왜 하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실험 설계에서 양적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어떤 게 있나? 봤을 때 구조모형 연구, 구조모형 연구가 많아요. 박사 논문도. 구조모형, 델파이 테크닉이나 큐소시나 도구 개발 연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거 합성 연구, 메타 분석이나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든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러한 근거들을 합성하는 연구들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측정 변수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널싱 센서티브 아웃컴, 후반부에 이은현 교수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널싱 센서티브 아웃컴으로 진짜 간호 중재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뭐냐, 간호에 도움이 되는 변수가 뭐냐, 현장에 도움이 되는 변수가 뭐냐, 이렇게 널싱 센서티브 아웃컴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션트 리포트, PRO 의사들은 PRO 얘기 많이 하시면 우리는 맨날 PRO 했습니다. 환자한테 설문지 준 거 환자가 보고하는 아웃컴이죠. 의사들은 맨날 생리적인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생리적인 측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환자의 불편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PRO를 넣으라고 우리는 PRO를 어상한 거죠. 또 어상 환자한테 물어보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도로 오브젝티브 아웃컴이 들어가느냐, 객관적인 아웃컴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에 대해서 피지올로지컬한 EMR의 레데이터나 HRV나 바이탈사인, CF 세균수 진학수 해야 되는 그다음에 뭐 ROM을 하나 하더라도 모니오메트를 써서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중에 아이드라이니스 우리 최 교수님 오셨죠? 아이드라이니스 눈 건조를 재는데 쉬머 테스트로 이렇게 눈 진짜 건조해서 눈물 양 빠지고 이렇게 재는 측정을 하는 요거는 본래 있는 연구예요. 그런데 우리 또 이제 스마트한 학생이 입 건조를 측정하는데 입 건조 측정 도구는 없어. 그래서 눈 건조 측정 도구를 갖고 가서 얘가 채출했어요. 그대로가 입이 얼마나 건조한지 측정했어요. 진짜로 스탠다다이즈 하느라고 미리 어느 정도면 입이 어느 정도만 할 때 얼마 나오고 해서 미리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 도구로 측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리프럴 뉴로패스 아까 맨 처음에 말초신경통증 측정한 학생이
말초신경병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오느라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교수님이라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2019년 일인데 2020년에 제가 학생들한테 요 과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객관적으로 측정한 도구가 들어간 부분을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물었어요. 야 객관적 측정 도구 있던데 왜 안 했니? 그랬더니 교수님 2019년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최대한 객관적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찾아가지고 측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분석을 보시면 2019년 간호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이 113편이 나왔어요. 양적 연구에 보면 관련 영향 요인이 20편 나왔어요. 아마 제 생각에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은 허락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관련 영향 20편. 구조모형 26편, 환자 대조군 연구 1편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관련 영향 요인 연구들이 이런 거예요. 초기 성인기 정신증 고위험 증상 발현 실패와 영향 요인. 지진 피해, 요거는 특별한 거리가 그렇겠네요. 지진 피해 지역 노인의 건강 관련 삶 유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멀티플 리그레션을 했나, 뭘 했나 이런 제목들이 20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실험 연구를 보시면 단순 실험 연구 한 편 있어요. 이압요법이 수면장애를 가진 제가노인의 수면 치료가 딱 한 편, 단순 실험. 중재 비교 연구는 뭐뭐 효과 비교한 거 2편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무려 37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연구는 간호학에서 저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걸 보면 아실 수가 있죠. 도구 개발 연구가 5편 있었습니다. 체계적 문헌고차, 체계적 메타 분석 연구 2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편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 질적 연구는 내러티브, 현상학, 주관 그렇게 많지 않죠. 질적 연구죠. 질적 연구가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019년 봄학기에 보시면 봄학기가 조금 더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빅데이터 분석 연구 5편, 가이드라인 2편, 혼합 연구, 아예 믹스드 메소드라고 제목을 넣은 연구가 3편, 단순 실험 연구가 3편, 그 다음에 도구 개발 연구가 18편이나 이때가 더 많았어요. 도구 개발 연구. 그렇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릿 100이네요. 폴릿 100이 2021년 책에서 간호연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속적으로 EBP를 강조하고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즉 EBP를 현장에 적용하는 중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신디시스, 메타 분석 연구나 체계적 분석 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가 앞으로 좀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얘기한 것은 헬스케어 세팅에서 로컬 리서치. 여러분 우리 스님들 지금 현장에서 QI 많이 하잖아요. QI 하는 거 다 리서치다. 그거 잘 묶어서 잘 발표하면 굉장히 간호의 지식재 발전에 개발이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QI 연구나 로컬 세팅 연구 많이 하고 많이 좀 퍼블리케이션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서 인터프로페셔널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IPE 하는데 여기서도 콜라보레이션에서 연구도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페이션트 센터드 아웃컴,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 이런 거 하고, 특별히 이 학자들이 강조한 게 간호 연구에서 효과 비교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컴파라티브 이펙티브니스 리서치. 표준 간호법하고 새로 나온 간호법하고 두 개 효과가 진짜 어느 게 좋은 건지, 또는 간호법 1, 2, 3이 어느 게 효과가 좋은지 비교 좀 해갖고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이게 제일 좋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좀 해달라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연구의 적용 가능성,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 강조하고, 프리사이슨 헬스케어, 의학에서 정밀의학, 딱 그 환자 맞춤형, 그 환자에 딱 맞는 치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널싱에서 인디비주얼라이즈드, 프리사이슨 널싱, 앞으로 이런 게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심텀 사이언스, 증상 과학을 지금 의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 자체로, 물론 질병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질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증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쪽에 연구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건강관리법을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교수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창의적인 간호 연구 많이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기껍지 말고 좀 이상한 얘기하다가 뭔가 새로운 거, 뉴 할 수 있는 새로운 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을 학생들이 이제 국제학술지 SCI급 학술지에 실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저작권이나 특허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나 구조 모형 연구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을 내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계속 발전시키시면 거기서 바로 이론이 나옵니다. 미들레인지 띠오리가 나오고 프랙티스 레벨 띠오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하나의 자기 이론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 자기 이름 붙인 이론 거의 없습니다. 뭐 저도 이번에 막 퇴직하는 마당에 제 이름 붙여서 하나 이론을 만들었지만 아직 발표도 못했는데, 그렇게 자기 이름 네이밍 할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은 뭐 다사키 이론 무슨 이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네이밍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로중제법, 간호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앞을 바라보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 있는 가로중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가로중제 수과가 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너무 컴플리케이트하게 하실 때는 이렇게 컴플리케이트하게 하면 이거는 내 연구 때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시고, 창의성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뉴 널싱 인터벤션, 트래디셔널 널싱 인터벤션 효과를 비교하는 컴퍼러티브 스타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제 시계로 12시 1분인데 제가 마구 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준비부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기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 과정을 거쳐서 연구 주제를 확실하게 지도 교수님의 분야하고 잘 맞추면서 연구 주제를 잘 정하시고, 그 연구 주제를 정하고 나면 그 연구 주제와 연구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theoretical frame, 이론적 기틀을 탄탄하게 만드시고, 그 만드신 걸 잘 구현할 수 있는 스트릭트한 연구 방법론을 잘 적용해서 연구 논문을 쓰시고, 연구 논문은 박사학위 연구 논문은 쓴으로 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구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고 많은 다른 학자들과 같이 공유하고 현장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내가 더 그쪽의 연구를 지속해서 하나의 이론, 하나의 학파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를 만드시고, 그런 연구 과정을 진행하시고, 그런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